안녕하세요. 쌀쌀하게 추운 날씨에 어묵 국물 한 잔 생각나는 밤입니다. 새해가 오면 다들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가족의 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답니다. 지금은 60대 중반을 넘겨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산전수전 다 겪은 할머니지만 아직도 화가 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믿기가 어렵네요. 이제는 웬만한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초월적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몇 해 전 저와 남편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창피하고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는 말도 못한 일이네요. 어디서든지 제 사연이 퍼져서 이 일을 당사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보면서 한자 한자 억눌린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처럼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제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막내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배로 낳지 않은 딸은 바로 저의 시조카인데요. 평생을 제가 키웠습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다음 해에 바로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으나 저희가 애를 둘 낳고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키우는 동안 시동생네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인 남편이 아들을 낳았고 2년 뒤에 딸도 하나 낳아서 시부모님께서 시동생네에게는 아이를 닥달하진 않으셨었죠. 점차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동서는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울면서 형님, 저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했던 적도 있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참 가슴 아픕니다. 시동생 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겨우겨우 임신에 성공했고 혹시라도 애가 잘못될까 가슴 졸이며 10개월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겨우 100일이 지났을 무렵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시동생과 동서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얼마나 장례식장에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허망하게 아기만 남겨두고 떠나는 그들이 눈이나 제대로 감았을까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조카이기도 하고 시댁에서는 막둥이 아기를 고아원에 차마 맡길 수 없었던 터라 저에게 눈물로 읍소했습니다. 친자식과 다를 거 알지만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제가 품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노쇠하신 몸이었고 아이 키운 지도 오래됐다며 저에게 염치불고하고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시동생 부부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아이인지 저도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혼자 고아원에서 어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핏줄이 뻔히 살아있는데 사람의 돌이로서도 절대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품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시동생 부부의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음주운전 과실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합의금까지도 저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애매한 집행유예보다는 합의금이라도 든든하게 챙기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니 조카의 몫으로 떨어지는 보험금이며 합의금이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돈 때문에 아이를 맡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조금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IMF가 지나간 자리에 타격이 컸고 남편의 사업이 몇 년째 매우 힘든 상태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일 반찬을 준비하는 게 여의치 않을 정도로 힘든 살림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 돈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세간 살림 벅찬 와중에 남편도 저에게 은근히 모든 걸 다 받고 아이도 받아주기를 원했고요. 집안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 돈만 있으면 빚도 갚고 남편 공장도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10살, 8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가 갓난아기니까 너무나도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예뻐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클 대로 큰 아이들이었기에 막내가 조카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 막내 동생이다 하니 잘 받아들여줬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워낙 있고 점점 커갈수록 삐걱거림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화목할 것 같았던 우리 집에 아이들의 사춘기가 찾아오면서부터 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16살, 딸이 14살이 되었을 때 막내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애들은 사춘기로 열병을 심하게 앓을 때였고 우리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과 딸에게 들러붙어 놀아달라고 떼를 썼어요. 예민했던 자식들은 막내를 무시하거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울고불고 떼쓰면서 놀아달라는 막내에게 넌 내 동생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담배 냄새를 풍겼고 딸은 그 나이에 벌써 화장을 하고 다니며 바깥을 싸돌아다녔어요. 저는 자식들을 엄청 혼냈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않냐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남매 둘이 어찌나 똘똘 뭉쳐서 어린 막내를 괴롭히던지 마음으로 품은 자식이라지만 막내도 내 새끼처럼 생각하며 키웠는데 첫째와 둘째가 그러니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혼내봐야 말을 듣지도 않고 제 속만 답답하고 열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막내에게만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저와 남편에게까지 못되게 굴다 못해 학교에서도 맨날 문제만 일으켰거든요. 막내 돌보기도 바쁜데 다 큰 녀석들이 매번 학교에서 선생님의 연락을 받게 하니까 점점 저도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의 사업이 다시 순항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억 단위 돈의 위험은 정말 상당했거든요. 공장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중국 쪽에 있던 모든 자본을 동남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남아의 인력은 거의 무시당하는 쪽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동남아의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사업을 우회한 거죠. 몇 년 뒤 중국 공장의 자본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도 오르고 중국 정부에서 외국 그룹이 본인들의 공장을 점령한 걸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휘청하고 동남아 쪽으로 그제야 눈을 돌릴 때 이미 남편의 공장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하청도 받게 되고 점점 부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제일 먼저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기도 했고 둘째 딸과 막내가 같은 방을 쓰는 게 불편해 보였거든요. 각자에게 방을 줄 수 있는 큰 평수의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상의 끝에 꽤 학군이 좋은 동네로 큰 평수의 집을 찾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막내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자식으로 호적까지 전부 정리를 해둔 상태였고 우리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친부모의 존재는 또 다른 거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자식이 아니라는 말을 상처받지 않게 잘 돌려서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원한다면 막내딸이 아니라 조카라고 불러주겠다고 마음까지 먹었죠. 그게 막내가 진심으로 친부모를 인지할 나이가 되면 다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막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오로지 막내를 위한 저희의 진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은 어찌나 철이 없던지 자꾸 막내한테 넌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더부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작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더부살이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었니? 하니까 언니랑 오빠가 말해줬대요. 자기는 더부살이라고 그랬다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다 큰 자식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어디 그런 소리를 막내에게 할 수 있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다 막내 덕분인 걸 몰라서 하는 소리냐고. 가족으로 품고 이미 너희의 동생으로 호적까지 다 정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엄청나게 혼을 냈습니다. 막내가 다 커서 인지하고 상처받지 않을 나이가 되면 다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초를 치기 있냐면서 제가 가슴을 퍽퍽 치며 이야기했어요. 막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뱉으면 너네도 쫓아내버릴 거라고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죠. 자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건지 못하는 척 하는 건지 친동생이 아닌 거는 사실이지 않냐고 대들더군요. 무려 고등학생, 중학생이나 된 것들이 고작 초등학교 1학년 아기한테 그런 소리를 뱉다니.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입 다물고 중간만 해라. 더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고 흘러 첫째 아들은 대학 입시에 2번이나 실패를 하고 삼수는 못하겠다면서 21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가버렸습니다. 19살이던 딸은 학교를 하도 안 나가는 바람에 진도도 못 쫓아가겠고 공부하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며 다른 걸 찾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미래를 위해 응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 계집애가 글쎄 다짜고짜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온 겁니다. 제 도장이랑 남편 도장까지 훔쳐서 자퇴서를 제출하고는 미용을 하고 싶다며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미용실도 미용실 나름이지 고등학교 중퇴자를 데려다가 제대로 월급이나 주겠습니까? 최저시급이라는 것도 없이 한 달에 돈 몇 푼 만지면서 하루 종일 샴푸하고 머리카락 쓸고 담고 있더라고요. 미용도 제대로 배울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애가 정말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그냥 취직을 한 건지. 제가 미용 학원을 보내주겠다 했더니 배우는 걸 꼭 해야겠냐면서 설렁설렁 미용실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그 돈으로 술 처먹고 클럽 가고 하면서 돈 다 날리고요. 12살이던 막내는 정말 제 배로 낳은 자식들과 다르게 자기 방 정리도 잘하고 알아서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시동생 부부의 심성이 참 곱고 착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내가 딱 그런 성격으로 자라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동생 부부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 부분을 많이 걱정했거든요. 아이가 엇나가거나 하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훈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막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처지가 불운하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혹은 친부모도 아니면서 왜 간섭이야 하고 생각할까 두려웠죠. 하지만 그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제 아이들보다 더 의젓하고 철이 든 너무나도 이상적인 방향으로 막내는 자라주었습니다. 개차반 같은 첫째와 둘째 밑에서 어떻게 저런 성격의 아이로 자랐나 싶고 이게 다 하늘에 있는 시동생 부부의 은혜가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겠다면서 학원을 가야 한다,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 교재를 사야 한다 하더니 그 돈 가지고 술이나 처먹더라고요. 허구한 날 술에 절어서 들어와서는 다음날 속 뒤집어졌다고 남편도 안 찾는 콩나물국을 찾고 앉아있고 하루는 학원비가 모자라대서 돈을 주니 그걸로 게임 머니를 샀더라고요. 휴대폰 소액 결제는 항상 가득 채워서 게임 머니 결제를 하고 정말 제 속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22살 먹은 우리 딸은 미용실도 결국 때려치우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버는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저한테 용돈 받아가 남편한테 용돈 받아가 정말 자식들이라는 게 하나같이 어쩜 저럴 수 있을까요? 제가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고 태어났길래 저런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지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막내였어요. 중학생이 된 우리 막내가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무려 전교에서 7등이라는 등수를 하고 온 거예요. 행운의 7, 숫자도 너무 좋지 않나요? 학원도 한번 다닌 적 없었던 우리 막내가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했다는데 성적이 너무 좋은 거죠. 남편과 저는 막내의 성적표를 받고는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영재가 나온 게 틀림없다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막내는 그런 걸 무척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내심 칭찬받는 게 좋은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우리 막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막내와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종합학원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시동생 부부를 대신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학군이 좋은 동네라는 장점을 살려서 학원을 열심히 알아보고 제일 좋다는 학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는 종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돈 쓰는 보람이 있게도 우리 막내는 공부를 정말 쉬지 않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막내 보고 쉬엄쉬엄 공부하라고 벌써부터 지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힘들 수 있다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면 오후 시간인데 거기서 또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11시부터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발 밤에는 잠을 자라고 화를 내도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자꾸 책을 보고 싶다지 뭡니까? 그게 또 제 아들, 딸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고작 중학생인 막내는 저렇게 본인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성인이 된 아들, 딸은 게임에 술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자격증을 따겠다고 매달 학원비, 교재비 달라던 아들은 누구보다 술을 잘 먹게 됐다면서 동네에서 자기를 술로 이길 사람 없다고 자랑이랍시고 이야기하고, 딸은 편의점 알바도 3개월 만에 잘려서 클럽 간다고 화장이나 떡칠하고 있고, 제가 참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막내 하면서 최대한 서포트 해주려고 애쓰고 끼고 돌았거든요. 우리 남편도 막내 일이라면 그게 뭐가 됐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 했고요. 그걸 보고 14살짜리 애를 상대로 20대인 아들, 딸들이 질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애가 공부를 늦게까지 하다가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랑 딸이 둘 다 술을 처먹고 와서는 집에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떠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다 너무 한심하고 짜증이 나서 우리 막내 공부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 시간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간식 먹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자식놈들이라는 게 짜증 좀 냈다고 둘 다 눈에 불을 켜고 엄마 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너네 공부할 때도 공부도 못하면서 신경질 부릴 때 누가 건드린 적 있냐고 조용히 하라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진짜 자식들이 누군데 너무한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막내도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나오고 남편도 방문 열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들이랑 딸이 술에 취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별 못하고 막 뱉는 겁니다. 우리가 친자식이지 누가 보면 막내가 친자식인 줄 알겠어. 주워온 게 누군데 우리한테 그래? 이러면서 막내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긴 애매하지 하면서 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막 질렀죠. 그랬더니 아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놀래서 눈 동그래진 막내한테 맞잖아. 아무리 싸고 돌아도 엄마 배로 낳은 자식 아니잖아. 이러는 거죠. 막내한테 대놓고 딸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평생 감사하고 살라고 고아원 갈 뻔한 거 걷어준 거야. 알아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먼저 물어보거나 혹은 막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막 사춘기가 올 아이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 가슴이 다 쓰라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고개 숙이고 아무 말 못하고 옴짝달짝 못하는 막내가 가슴 아팠는지 애들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너네 지금 뭐더라는 거야? 하면서 남편이 일부러 쿵쾅거리면서 나오니까 그래도 지 아비는 무서워하는 애들이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다 큰 자식들이 저렇게 생각이 없어서 되겠어? 너네가 아주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부족함 없이 사니까 그딴 소리를 하지. 너네 아주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서 너희들끼리 살아봐. 남편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애들도 꿀먹은 벙어리 되고 막내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막내 옆으로 가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제가 막내 편을 들듯이 행동하니까 딸이 또 선을 넘더라고요. 어떻게 친자식을 내쫓을 생각을 할 수 있냐면서 저랑 남편이 늙으면 누가 돌볼 것 같냐고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니라잖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편의점 알바 3개월도 못 채우고 잘린 주제에
누가 누구를 돌본다는 말입니까?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픽 하고 흘렸어요. 제 딸이지만 정말 말도 얄밉게 하고 우리 막내 가슴을 후벼파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막내를 가리키면서 어차피 막내는 친자식 아니라서 유산 상속도 못 받는 거 아니냐고요. 상속도 못 받을 건데 제가 잘 된다고 저랑 남편을 책임지고 살겠냐고, 친자식부터 챙기라고 그 말하는데 남편 얼굴이 정말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래, 너네 이제 성인이니까 너네도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살아라. 언제까지 우리가 너네 책임지고 데리고 살 수는 없지 않겠냐. 우리 집이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기반이 되어준 것도 다 막내 덕분이다. 내가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돈 때문에 막내 맡은 거라며. 제가 막내가 오해할까 싶어서 바로 아니라고 정정을 했어요. 돈 때문에 막내를 맡는다는 게 말이 되냐? 애 하나 키우는 게 고작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냐고, 얘가 얼마나 귀한 딸인 줄 아냐고 했어요. 그러니 딸이 자기는 귀한 딸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뭘 안 해줬다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그랬죠. 너 하고 싶다는 거 한 번도 안 시켜준 거 없다. 미용실에서 일할 때도 미용학원 다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미용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래요. 저는 막내를 끌어안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얼마나 귀하게 얻은 딸인데 우리가 내칠 수 있냐고. 우리 핏줄인데 고아원에 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 말을 하는데 제 눈에 정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물론 막내 덕분에 시동생의 보험금 덕에 우리 집 공장이 일어선 건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모든 걸 한꺼번에 알게 된 충격에 울고 있었어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제 가슴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남편도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자식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여태 살면서 뭐 하나 똑바로 해본 게 있냐면서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면 단줄하냐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쏙쏙 골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큰 결심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너네 당장 짐 싸서 나갈 준비하라면서 고시원에서 살든 달방을 얻든 너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보라고 했어요. 그 나이 먹도록 대학도 못 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취업도 안 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줄 아는 거 없이 살 거냐고 바보 천치라고 했죠. 그러니 큰아들이 자기는 공장 물려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고 딸은 엄마 아빠가 유산 남겨줄 건데 뭐가 문제냐요. 저와 남편은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유산 타령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직 50대 초반인 부모한테 유산을 운운하다니요. 저희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면서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하고 막내는 저에게 방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막내에게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했어요.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충격을 받았을 거 안다고. 나중에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고. 이렇게 친부모의 존재를 알려주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사춘기로 예민할 텐데 마음 쓰일 거 다 안다고 토닥토닥 해주었죠. 그랬더니 막내가 자기가 저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대요. 아들이랑 딸이 맨날 그 이야기를 몰래 꺼냈고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 가족의 진짜 구성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하고 싶었다고, 오히려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오는데 정말 이날은 어떤 말로도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요. 비록 내 배로 낳은 건 아니지만 막내는 내 딸이 맞는다고 절대로 사이 틀어지지 말자고 약속까지 꼭 걸었습니다. 막내가 저한테 울면서 정말 보험금 때문에 저 키우신 거 아니죠? 하는데 저도 엉엉 울었어요. 절대 아니라고.
너를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호적 정리도 안 했을 거라고, 내 딸이니까 입양까지 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돈을 그때는 필요해서 썼다고 하지만 그 보험금만큼 우리가 벌어서 채워놨다고 너 성인 되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 돈 안 챙겨주면 나중에 시동생 부부를 무슨 면목으로 하늘에서 만나겠나요? 막내도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렸는지 공부를 더 하다가 자겠다고 하길래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랑 딸은 방으로 들어가 숨은 건지 뭔지 보이지도 않고 남편만 거실에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뭘 물어보냐고 정말 내쫓아 버릴 거라고 하더군요. 고생도 해보고 정신을 차릴 거 아니냐면서 한 달 안에 취업해서 나가라고 저한테 신신당부하라고 전하더군요. 기숙공장에 들어가던 아니면 정말 모텔이라도 잡아서 나가던 이 집 밖으로 내쫓을 거라고요. 저는 남편 말에 솔직히 동의를 했어요. 우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망나니 짓 하는 걸 두고만 볼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슬그머니 밥 달라며 눈치 보면서 나오는 아들,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한 달 안에 기숙공장을 가든 집을 구하든 취직해서 나가라고 했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애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나가서 살 수 있겠냐고 엄마가 좀 말려줘 하면서 생떼를 피우는데 저도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입 조심하고 행동 조심 안 한 건 너희들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걸 바라냐고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니 애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나가서 고생하면서 살아보라고 한 달 안에 취직하는 게 너희한텐 좋을 거라고 하고 밥도 그냥 김치랑 동치미만 줬어요. 반찬 투정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2주가 지나고 딸은 무슨 빵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하고 아들은 콜센터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은근슬쩍 눈치 보고 넘어가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칼같이 굴었습니다. 이제 너네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살아보라고 하면서 월세 얻을 보증금 정도는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딱 500만 원씩 보내주고는 나가서 집부터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랑 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서 발품 팔아 원룸을 알아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사업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아들하고 딸한테만 돈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는지 막내한테도 용돈으로 쓰던지 알아서 하라며 50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막내는 이렇게 큰 돈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대학 가서 자취하거나 등록금 내는데 보태던가 요긴하게 쓰라고 주었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이사하는 날에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저도 일부러 이사 갈 집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이삿날까지 정말 나가야 되냐며 징징거리던 애들은 제가 빨리 짐 빼라고 하니까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막내랑 남편 저까지 셋이 사는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딱 3개월 지나고 집에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을 대더라고요. 우리 아들인데요. 하니까 글쎄 아들이 사기를 쳤는데 집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 찾아왔대요. 전입신고도 안 하고 살고 있었나 봐요. 저는 사기라는 말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소액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중고나라 같은 데에 가짜 물건을 올려 파는 그런 걸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무려 17건이나 걸려서 사기죄로 재판까지 가야 하는데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수배 내려지기 일보 직전이래요. 저는 아들 원룸 주소를 경찰에게 알려주고 같이 찾아갔어요. 집에서 술 퍼먹고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엔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취직한 곳도 2달 만에 그만뒀대요. 경찰서까지 끌려가는데도 술이 덜 깼는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도 못하더라고요. 경찰서 가서 취조하니까 그제야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25살이나 먹고 제가 진짜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소송 건 사람들이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과자 만들기 싫으면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고 월세 낼 날은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해서 내보냈더니 더 큰 사고를 치고 올 줄 알았겠어요. 첫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막내한테 허튼 소리 안 하고 괴롭히지도 않을 테니까 집에 들어와 살게 해달라고요. 남편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땅땅 박더니 남편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기죄로 고소를 한번 당했던 아들은 정신 차리고 남편 공장에 취직해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속절없이 시간이 더 흐르고 우리 막내가 16살이 되었는데 학원을 다닌 뒤로 성적이 더 많이 올랐어요. 전교 1, 2등을 하는 막내의 진로 상담을 위해 학부모 상담에 가게 되었는데 특목고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과학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막내의 말에 저희 부부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성적 관리도 잘 된 편이고 경시대회 수상 이력도 있어서 지원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에 냉큼 결정을 했어요. 막내의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남편이랑 저랑은 신나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그런데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빵 공장에 다니고 있던 딸에게 연락이 왔는데 할 말이 있다면서 집으로 찾아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글쎄 딸이 웬 남자랑 같이 집에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딸이 온다고 해서 아들도 부르고 막내도 오래간만에 학원 쉬고 집에서 기다렸는데 딸이 배가 불러서 나타난 거죠. 딸이 당당하게 결혼하겠다고 애아빠라면서 남자를 소개해 주는데 누가 봐도 정말 사기꾼처럼 생긴 놈이었어요. 얼굴에 버터 바른 것처럼 생겨서 왜 이 사람 저 사람 다 꼬드기게 생긴 그런 사람 말이에요. 남편이랑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딸아이 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이 딸한테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니냐고 막말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임신 6개월이라고 배를 쓰다듬는데 우리 딸 고작 25살이었단 말이죠. 혼인신고도 이미 했고 혼수만하게 돈을 보태달라고 찾아온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빵 같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던 남자였고 살림 차린 지도 1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 사귀게 되었고 바로 동거를 시작했다면서 남자 쪽에 인사는 드렸냐고 하니까 고하래요. 시부모도 없으니 얼마나 좋냐면서 철없이 구는데 목덜미 잡을 뻔했습니다. 결혼식도 안 할 거라면서 1억만 보태주면 살림이 좋아질 것 같다고 애도 태어날 거니까 돈 좀 달래요. 결국 남편이 딸에게 1억을 해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왜 딸만 1억을 해주냐고 자기도 1억 해달라고요. 남편이 딱 잘라서 너 결혼할 때 1억 해줄 테니까 입 다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자기도 여자친구 있다면서 결혼하겠다는데 진짜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고 싶었네요. 시간이 더 지나고 딸은 출산을 했고 막내의 입시 준비는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막내는 과학고등학교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학교라서 기숙사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딸의 몸조리를 도와주면서 지냈고 시간이 흘러 막내는 3년간 좋은 성적을 유지해 국내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 떡하니 수시 합격을 했어요. 우리 막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들도 결혼을 했고 약속했던 대로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몇 년이 더 흐르고 아들도 애를 하나 낳았고 딸은 이후에 하나 더 낳아서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고요. 그때 저희 시모가 노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도 없이 무탈하게 눈을 감으셔서 남편과 저는 호상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자식들 모두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막내가 저한테 슬쩍 오더니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고 물어보니 아들이랑 딸이 부조금 넣는 함에 손을 넣어서
돈 봉투를 빼는 걸 봤대요. 에이, 설마 하면서도 제 자식들이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제가 차마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남편이랑 같이 돈 봉투랑 방명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도 돈이 비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많은 봉투가 사라진 겁니다. 아들, 딸 불러다가 추궁했더니 막내가 진짜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걸 그 사이에 가서 일렀냐고 성질을 팍 부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당당하게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썼어요. 어차피 할머니 죽은 마당에 이거 다 우리 거잖아 하는데 남편이 아들 뺨을 짝소리 나게 때렸습니다. 네가 사람이냐면서 소리를 치는데 아들은 자기가 맞은 것만 억울해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하니까 아들이랑 딸이랑 주섬주섬 짐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결국 막내만 저희 부부와 같이 시모에 가시는 길 끝까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발인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들이랑 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부끄러우니까 차마 못 나타난 거겠지 하면서도 어쩜 네 배로 낳은 자식들이 저 모양일까 싶었죠. 남편도 저한테 우리 그냥 아들이랑 딸 없는 셈 치고 살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끄덕였어요. 아들은 남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생산 라인 쪽이라 남편이랑 크게 부딪힐 일 없는 쪽이었거든요. 사위도 결국 빵 공장에서 돈벌이가 안 된다며 남편 공장에서 일을 하곤 있었지만 남편은 신경 안 쓰겠다고 했어요. 애들이 커가는데 월급이 너무 적다며 남편 공장으로 취직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따위로 굴면 나중에는 결국 공장까지 넘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미리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공장을 돌보지 못할 때가 오면 전문 경영인을 두자고요. 아들과 사위도 믿음이 가질 않더라고요. 공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인데 그 치들에게 공장을 맡기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희 나이가 65살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우리 막내가 박박 우겨서 남편과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나이가 들면 어딘가 고장나기 마련이라고 더 늦어서 하면 큰 병으로 갈 수 있으니 지금 빨리 하자고 난리를 쳐서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우리 남편 머리에 혹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뼈 가운데에 있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죠. 뇌암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겁을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수술 방법도 알아보고 했어요. 위치도 크기도 별로 좋진 않지만 악성이 아닐 경우에는 약만 먹어도 크기가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결과가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싹 불러서 밥이나 함께 하자고 운을 뗐습니다. 북적북적하게 모인 자리에서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생략하고 머리에 암 같은 게 보인단다 하고 운을 뗐더니 아들이 놀래더군요. 근데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이제 내가 물려받는 건가? 저와 남편은 아들을 바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뇌암일 수도 있다는 부모 앞에서 공장 타령을 할 때입니까?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은 딸과 아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공장을 왜 오빠가 물려받아? 오빠는 생산 라인 쪽이고 우리 남편이 사무직인데. 당연히 더 똑똑한 일을 하는 우리 남편이 물려받아야 공장이 돌아가지 않겠어?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아들이랑 딸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딱 잡고 말리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드러나 보자고 하는데 진짜 황당했습니다. 형님보다야 제가 운영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업 수완도 좋고요. 어머? 우리 남편이 장남인데 당연히 남편이 받아야죠. 어디 위아래도 없이 따지고 들어? 딸은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당연히 내가 맡아서 해야지. 아버지,
제가 공장 받으면 아버지 병원비 정도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 그럼 오빠가 공장 받는다고 치고 나는 뭐 줄 건데? 우리 이러지 말고 이참에 유산 정리부터 똑바로 하는 게 어때요? 막내 너는 우리 집 핏줄 아니니까 탐낼 생각하지 말고. 그래, 맞지. 친자식도 아닌데 숟가락 얹을 건 아니지? 공장은 일단 내가 갖고 너네는 군산에 있는 땅 가져가고. 그럼 지금 어머니 아버지 사는 집은 어떻게 처리하지? 남편이 부들부들하면서 한 소리 하려고 하는 순간 막내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쳤어요. 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이러는데 우리 막내가 30살 먹도록 저는 정말 저런 소리 하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항상 저나 남편, 아들, 딸에게 존댓말을 쓰던 막내가 욕을 하다니요. 검은 머리 짐승 운운할 때는 언제고. 누가 지금 짐승짓 하는지 잘 생각해봐. 어떻게 아버지 아프시다는데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공장 우리 친부모님 덕에 일어난 거라 지분은 내가 제일 많거든요. 받을 생각도 없지만 언니 오빠가 이런 식으로 굴면 내가 권리 주장하지. 어떻게 부모 앞에서 유산 나눌 이야기를 해. 정말 속 시원하게 다 질러주니까 우리 남편도 그제야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암 같은 거라고 했지 암이라고는 안 했다.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너네가 얼마나 돈 욕심을 내는지 내 아주 잘 알았다. 막내 말대로 권리는 막내한테 있으니까 김칫국들 마시지 말고 너네 한 푼도 안 줄 거다. 막내랑 상의해서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할게야. 막내야, 가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할 거 없이 당황해서 하는데 막내가 짐 챙겨서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변명을 막 늘어놓는 애들 무시하고 막내랑 집으로 왔습니다. 못 볼 꼴 보여서 미안하다 하니 막내가 아니라고 암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막내와 상의해서 공장을 정리하고 전문 경영인을 두기로 했어요. 원래 병이라는 게 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거니까요. 아들, 딸이 모르고 있지만 남편과 제 명의의 상가 건물이 2채가 있었는데 그걸 막내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제외하고는 막내의 연구실이랑 부모 없이 힘들게 지내는 아픈 환우들을 위한 사업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한 걸 알고는 몇 개월 뒤에 아들이랑 딸이 찾아와서 화도 내고 울고 불고 빌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는 내쳤습니다. 공장에 새 경영인이 들어오고 일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아들이랑 사위가 그동안 뒷돈 해먹은 게 다 걸려서 고발당하고 쫓겨났더라고요. 그 후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와달라고 찾아오고 막내를 통해 연락이 오는 듯하지만 저희는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막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약속대로 결혼 자금과 시동생 부부가 남겨주었던 보험금도 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막내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키운 자식이 친자식보다 더 낫더라고요. 저희를 위해 마음을 써주는 우리 고운 막내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